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일본 측의 어떤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올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그 과거사 문제 또는 미래에 대한 문제의 종합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또 첫 번째 일정이 현충원이더라고요. 네네. 현충원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가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게 결국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개성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개성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과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속서에 보면 매년 이제 최소 1회의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경제 협력, 뭐 북핵과 관련한 안보 협력 그리고 이제 그 문화 협력 디테일하게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제대로 이제 정상화 시키고 복구시키는 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제대로 이제 개성하는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후속에 대한 이제 새로운 내용의 미래에 대한 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열릴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뭐 발언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과거사 발언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개성을 한다고 한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미래적인 부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선언의 전제 조건도 과거사에 대한 어떤 통렬한 반성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지난 방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꼭 넣자라는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과거 정부, 일본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개선하겠다고만 했어요. 근데 그 과거 정부가 뭐 그 전임 정권인 아베 정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베 정권은 아시다시피 한국에 대해서 그러한 과거사를 부정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일본이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어떤 계속 내놓고 있는 반응들, 뭐 강제 동원도 뭐 부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뭐 독도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한일 방한을 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할 것인지 저는 어찌 보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어느 정도 일본 측의 반응이 계속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어떤 지난 방일과의 똑같은 재현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새로운 내용들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본 대일 외교가 실패작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한이 더 주목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번 이제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좀 꼭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제 안보와 관련한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또 일본과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이제 뭐 부수적인 협력이라는 게 논의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그 제조 장비와 그런 수급 문제에 대해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처럼 그 반도체 투자를 뭐 300조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또 하나 희망을 좀 더 한다 그러면 네. 그 19일에 그 G7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G7이라는 정상회담이 그 1970년부터 그 계속되어 온 서방 선진 7개국의 협상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한 명이 더 들어가서 G8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박진호 외교부 장관도 그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G7의 그런 그 대사들을 불러놓고 G8은 이제 그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어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 기회에 그 G8으로 가기 위한 그 G8의 8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좀 의미 있는 교두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G7에서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문제나 아니면 뭐 유엔에서 그 상임 이사국을 한 명 더 추가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논의는 계속 하는데 수십 년간 제자리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 한미일 이 세 나라가 하나의 축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미국에서도 이제 G8으로
또 한국이 고려돼야 된다라는 우호적인 의견을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어떤 거를 좀 얻어냈으면 좋겠으신가요? 저도 G8 문재인 정부부터 상당히 그 노력을 해왔던 문제라서 네. 그중에 가장 반대하는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일본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뭐 원희연 변호사님 뭐 얘기처럼 오히려 정말 될 수 있다면 그건 국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번 방인에서 지금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예. 뭐 일본은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가장 인접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도 상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뭐 서방 국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 큰 문제가 되거든요. 바로 인접 국가에서 이렇게 용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방류 자체가 정당성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계라든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그냥 이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냥 무턱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다거나 그냥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입장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에 어떤 안전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적으로 한일이 네. 합쳐서 함께 조사를 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겠다라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진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IAEA의 어떤 보고 결과만 보고는 그걸 과연 국민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서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객관적인 시료 채취라든지 객관적인 어떤 검사 결과를 보고 예. 안정성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높은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쉽게 어떤 용인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 측에서 오히려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참 아쉬운 것은 지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후쿠시마에 갔었을 때 이런 네네. 오염 측정에 갔었을 때 너무 일본 측의 반응은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비공개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왜 그러냐면 중요한 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다음에는 수산물 수입 그렇죠. 문제가 남아있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고 군사적으로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NCG 이번에 워싱턴 선언으로 해서 만들어진 NCG의 일본 참여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일본과 한미 군사 동맹은 맞습니다. 미일 군사 동맹도 맞지만은 예. 한미일이 군사 동맹을 맺는다고 했을 때 일본과 우리가 군사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바로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외교 일정이 잡혀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 평가는 오르고 부정 평가는 낮아졌는데 그 요인이 둘 다 외교였거든요. 지금 이 여론의 그 흐름을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긍정과 부정이 다 올라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정이 더 많이 올라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중립 외교가 맞느냐 아니면 그 미국과 좀 더 이제 친화된 외교가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중립 외교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냐라는 국민들께서의 우려가 있었고 그게 저번 주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일주일 사이에 사실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새로운 신냉정 체제 그러니까 그 서방 가치 동맹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피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가피한 그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에 이제 홍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제 그 기존의 워싱턴 선언이 아주 실효적이고 지금 오늘 또 뭐 그런 뉴스가 났던데 핵 공유 이상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그런 이제 합의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그런 이제 한국 간의 그런 안보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그 홍보가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핵 잠수함을 주기적으로 기항을 한다는 게 안보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일보한 조치고 이거는 뭐 다른 어느 나라도 이루지 못한 그런 선언이고 합의거든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점점 더 국민들이 알아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안전벨트 메고 있다 그래서 높은 곳 올라가면 안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예를 들어 뭐 전략 핵잠이 기항을 하면 그거를 북한에서 볼 때는 일단 보이면 무서운 거예요. 보이면 무섭고 반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주적인 북한을 무섭게 할 수 있으면 또 안보에 있어 어떤 안보감을 줄 수가 있고 예. 그게 사실 그 공포의 관리 이게 안보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한 그런 이제 국방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이 방일하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 낮아졌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여론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어떤 발언을 내놓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현충원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상회담 이후에 선언문. 까지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되면 저는 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예를 들어서 저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때와 같은 정도의 어떤 수준이다. 오히려 우리에게 뭐 방류 조치라든지 수산물 어떤 수입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계속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지지율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어떤 방미 이번에 그 여론조사의 추이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난주 한 주간의 방미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요일까지는 어찌 보면 워싱턴 선언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그 성과라고 얘기하는 워싱턴 선언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저는 거기까지는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워싱턴 선언이 나온 다음에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핵 족쇄를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등 상당히 비판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정상회담 이후에 있었던 어떤 뭐 노래를 부르셨다든지 그 다음에 의회 연설을 했다든지 어떤 이러한 외교에 있어서 조금 본질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유연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번 주 지지율에 조금 반등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가 둘 다는 맞지만은 상당히 뭐 긍정 부정의 두 가지 요인은 맞지만은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뿐만 아니라 5월, 6월까지 계속 지금 외교의 지금 연속이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외교의 행방에서 이제 어떤 지지율 추이를 나타낼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국내 상황을 좀 지켜보면요. 윤 대통령이 과연 이 박강원 원내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되겠느냐가 이제 좀 주요 관심사였는데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된다라면서 또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좀 배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저는 박강원 대표가 상당히 잘했다. 그 이재명 대표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원내대표가 만나더라도 자기는 개념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뭐 조금 더 통 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대표라든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 또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야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우선순위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났으면 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여야가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어떤 간호법이라든지 어떤 지금 후발적으로 계속 지속된 법안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 거부권을 건의드리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원내대표는 뭡니까? 의회에서의 대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된 거부권을 지금 예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국민의힘에서 이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국회 내에서 간호법에 대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뭔지 다시 한번 재차 논의를 해보자라는 어떠한 액션이 있었을 때 그래야지만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행정부 수반과 의회의 권력이 만나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본다는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만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저는 아마 강강원 원내대표가 이 부분 거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협치의 모습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공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간 모양새가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다고 봐야 돼요. 전혀 없다고. 예,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공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거래를 한다라는 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이렇게 뭐 회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0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나 빼고 만나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거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잘한 이야기고요, 정부적으로. 그리고 박광원 대표도 이재명 대표 빼고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박광원 대표도 잘했어요. 명분도 실익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야당 대표라도 여야 한번 만나보자 이것도 정무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모든 원인은 이제 대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대선 때 겨우 0.7% 민주당이 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반성이니 혁신이니 쇄신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180석의 힘자랑을 계속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뭐 간호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 거부권 오는 법률들이 대부분은 본회의로 직회부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다수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총선 이전에 다시 이제 정치 지형이 변할 때까지는 이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도 자기가 이런 이제 공세적인 거대 야당의 입장을 변동시킬 수 있는 원내대표로서의 힘이 있다고 솔직히 보여지진 않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협치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야당 대표로서 협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당 대표를 안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당을 안 만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야당 대표가 이재명이니까 안 만나겠다. 이거를 정확하게 국민들께 인식시켜 주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야당 원내대표하고 만나겠다. 뭐 이 이슈를 던진 거는 그게 굉장히 뭐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는 잘 던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사안도 한번 짚어볼 텐데 민주당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해서 촉발된 논란인데 지금 60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 보유했다가 실명제 시행 이전에 팔았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지금 이 사안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공식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뭐 물어보기도 뭐 하고 당내에서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보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단은 저는 이러한 이게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따져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22년 5월 19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발의 자체는 소수세법 의무 개정안 발의는 21년도에 됐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뭐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하지는 않고 또 이해충돌 방지법에 적용이 된다 손 치더라도 과연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 행위에 들어가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내부의 어떠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위법이 되겠지만은 뭐 김남국 의원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뭐 당시에 어떤 뭐 내부 기밀을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도덕적으로 소명은 아마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남국 의원만 국회의원 중에서 가상화폐 하실까요?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게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이게 비단 김남국 의원만의 일일까라고도 생각하신 분들도 맞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적어도 이제 외부 감사로 이렇게 예를 들어 채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전에 이제 후보자 신청을 할 때 그 인사청문 자료를 전부 다 쓰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는 가상화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거기는 있습니까? 예, 거기에 이렇게 보유한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 정확하지 않은데 주식은 있습니다. 예, 주식은 있는데 주식까지는 있죠. 가상화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 쓰는 란이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 때문에 그쵸.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어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은 밝히고 있는 것은 다 자기가 그러니까
투명하게 다 처리를 했다. 네. 이 부분 거래를 했고 뭐 전자주소로 해가지고 다 했던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위법의 소지는 조금 뭐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리고 뭐 FIU에서 한번 들여다봤다라고는 하지만 네. 또 검찰에서 그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보통 계좌 압수수색 그 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발부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그렇게까지 이 법의 어떤 수사를 착수할 만한 이 법의 소지가 있었는가는 조금 의문이다라는 표시를 한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예. 뭐 김남국 의원이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 법의 소지는 적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이 어떤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 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한번 좀 제도적으로 이걸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이것이 만약에 위법이라고 해도 가상 자산이라는 것이 관련 규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비껴갈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가상 자산이 국회의원에게 재산 공개 대상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좀 논란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상자산이 애초에 그 출발할 때부터 예. 되게 이거를 뭐 물권으로 봐야 되냐, 채권으로 봐야 되냐, 주식으로 봐야 되냐, 예. 선물로 봐야 되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그 정리를 하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선물 형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워낙에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니까 이게 좀 입법화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법이 와중에서 조금 더 지금 느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 하는 걸 좀 보면서 그거를 뺏겨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느리게 입법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뭐 그 가상 자산을 많이 들고 있었다 그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FIU도 그 검찰에 의뢰를 한 게 이상 거래 때문에 검찰에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고 그 금액이 크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상자산을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던 상태에서 뭐 과세를 위한다든지 예. 그런 거는 뭐 대표적인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국회 윤리위나 아니면 뭐 국정조사나 뭐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수사도 필요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 60억이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인출이 됐어요. 예. 근데 그 인출되고 나서 국회의원 재산 변동에 전혀 그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그 60억이라는 큰 돈이 빠져나갔는데, 아니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떻게 변동이 일어났냐, 누구를 그냥 줬냐. 줬으면 뭐 증여세라도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를 뭐 그 뭘 샀으면 부동산을 샀으면 부동산이 증가한다든지 뭐 주식을 샀으면 주식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가적인 평행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죠. 그 적시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출처도 모르겠고 그 출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인출되어 그 인출의 종착지도 알 수 없는, 약간 이제 꼭 그게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근데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거는 좀 조사를 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 사유가 불분명하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 발언의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뭐 어느 파트를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분명하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부위원장을 해봤는데 역사 문제는 좀 불분명해요. 저도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윤리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뭐 기존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그러니까 4.3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이 지시해서 된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보수 진영은 특징이 역사 문제에서는 항상 그 역사 논쟁에서는 발을 뺄라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고 남이 이렇게 떠들면 그 역사 문제 그냥 그래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그냥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하다 보니까 역사 전쟁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게 정치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나간 정치에 대한 평가. 그 정치에 대한 평가를 맨날 이렇게 뒤로 한 발짝 빼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역사에 대한 열심히 잘하고 70년 동안 선진국 만든 게 어찌 보면 보수 진영의 그런 기여가 상당 부분 있는데 거기에서 항상 그 평가에서는 박한 평가를 받는 게 반복돼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에서 절대 이렇게
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전해야 된다는 면에서 저는 뭐 이 문제가 윤리위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예. 그 4.3 사건 자체가 이제 그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이 시작을 했고 김달삼이 이제 박헌영 아래에 있었고 박헌영은 김일성하고 권력 투쟁 중이었는데 그게 김일성이 박헌영이나 아니면 김달삼한테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느냐 저도 그거는 좀 반대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사료 이런 것들로 재반박을 하시기보다는 왜 나의 소신인데 왜 그거를 누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건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맞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공천 문제에 대한 네네. 부분인데 한번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있으시다가 왔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있으면서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태영호 의원한테 사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 뭐 어디 보내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뭐 했다고 진짜 했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한테 그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거는 뭐 자기와 관련한 어떤 인사, 청기 누설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그 대한민국에 와서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거는 사실 터부시 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조직 전체 기강도 무너지고 이게 혼란화가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쉽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는 좀 우습게 보는구나. 솔직하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경위로 유출이 됐든 이 분열에 대해서는 뭐 품위유지라는 뭐 여러 가지 규정도 있고 하니까 윤리위에서 그 명확하게 징계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주류적인 입장은 당원권 6개월 정지는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예.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이 미칠 만한 아마 중징계가 저는 떨어질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뭐 역사 논쟁은 뭐 그렇게 경징계로 초반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김재원 최고와 조금 다르게.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거의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의원이 거의 비슷한 예. 수준의 아마 중징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면 계속된 어쩌면 김기현 지도부 출범 이후에 지금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으로 인해서 지도부 리스크라고 할 만큼의 어떠한 그 어찌 보면 당정에 대한 정체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데 상당히 지금 견인해 가고 있거든요. 최고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라도 저는 아마 중징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 위원, 설주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